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의 금융위기 때의 모습이 전 세계에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국가가 무너지면 국민은 흩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당시 서울 특파원으로 파견된 프랑스 기자의 생생한 증언에 외국인들이 믿을 수 없다며 혀를 내두르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지금 공개합니다. 과연 외국인들은 어떤 모습에 이렇게 놀란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은퇴한 언론인 로망 베르나르입니다. 지금은 63살이 되어 조용한 교회에서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28년 전 서울에서 보낸 몇 달간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35살의 경제 전문 기자였고 르몽드 신문사의 서울 특파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던 시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었던 가난한 나라, 빠르게 성장했지만 결국 외환위기에 무너진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파리 본사에서는 한국 경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지켜보라는 임무를 주었고 저는 그저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그곳에 갔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린 첫날, 서울의 풍경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지하철도 잘 되어 있었죠. 하지만 거리 곳곳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환전소마다 달러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위기 소식만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표정도 어두웠고 상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외신 기자단 숙소에서 처음 만난 동료들은 대부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는 한 달 안에 국가 부도가 날 것이라고 했고 독일 슈피겔 기자는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 CCTV 특파원 장웨이였습니다. 장웨이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특파원 경험이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죠. 그는 첫 만남부터 한국 상황에 대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용이라고 불리던 나라가 결국 이 모양이네요. 국민들은 곧 거리로 나올 겁니다. 정부를 원망하면서 말이죠. 기자단 회의에서 장웨이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뭘 해봤자 소용없어요. 국민들이 믿지 않으니까요. 서구 선진국과 달리 아시아 국가들은 위기 때 흩어지기만 합니다. 그의 말에 몇몇 서구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속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사회도 경제 위기 때는 각자 도생하는 법인데 집단주의 문화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한국 정부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금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집에 있는 금반지, 목걸이, 장신구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국가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데 도움을 달라는 내용이었죠. 외신 기자단 사이에서는 즉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장웨이가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값싼 선전극이에요. 누가 자기 금을 나라에 내놓겠습니까? 그것도 공짜로? 다른 기자들도 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영국 BBC 기자는 중세시대도 아니고라며 혀를 찾고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는 감정적 호소로는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는 비현실적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 객관적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파리 본사의 첫 번째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한국 정부 국민에게 금 모으기 호소. 실효성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 주요 은행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호소에 응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 앞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은행 업무를 보러 온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손에 작은 봉투나 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정말로 금 모으기에 참여하러 온 시민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손에 든 봉투를 꼭 쥐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왠지 숙연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대답해 주셨죠. 이 반지는 50년 전 남편이 사준 거예요. 하지만 나라가 어려우니까 도와야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라면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개인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국가를 위해 기꺼이 내놓는다는 것, 그것도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줄은 시간이 지날수록 길어졌습니다. 중년 아주머니들이 금반지를 빼서 가져왔고 아버지와 함께 온 초등학생은 돼지 저금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금을 사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나라가 없으면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라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급히 카메라를 꺼내서 그 장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차례를 기다렸죠. 한 아주머니는 옆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씩만 보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그러게요. 다 같이 힘을 모아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줄이 은행을 한 바퀴 돌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호소가 있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강요나 압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다른 은행들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명동, 종로, 강남 할 것 없이 어디를 가든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금을 기부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질서 유지를 도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나이 든 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할아버지 한 분은 그때도 나라를 지켰는데 지금도 할 수 있다며 금시계를 내놓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외신 기자단 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가져오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기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장외인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몇백 명 정도 나온 게 뭐가 대단해요? 언론이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금을 숨기기 바쁠 텐데요.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원래 감정적이에요. 하지만 감정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직 확신을 갖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루 이틀의 현상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목소리, 행동 모든 것이 진심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첫날 수집량을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3톤의 금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말이죠. 저는 급히 파리 본사에 속보를 보냈습니다. 한국 금 모으기 운동 첫날, 예상 이상의 참여. 3톤 수집. 본사에서는 믿을 수 없다며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정부가 강요하지 않았느냐? 언론 플레이는 아니냐? 저는 제가 직접 본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줄을 선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질서정연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표정들을 말이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루 종일 본 장면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프랑스에서 만약 정부가 국민들에게 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우리가? 라고 반문할 겁니다. 정부가 잘못해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분노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집단적 결속이 진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할머니의 떨리는 손, 대학생의 진지한 표정, 줄을 서며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 그게 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놀라워졌습니다. 첫날에는 서울 시내 몇 곳에서만 볼 수 있었던 금 모으기 행렬이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할 것 없이 어디서나 같은 광경이 펼쳐졌죠. 저는 급히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방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 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님, 금 모으기 취재하러 오셨나요? 우리 동네에서도 줄이 엄청 길어요.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들어보니 전국 각지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10톤 달성, 전주에서 할머니들이 노래 부르며 참여, 제주도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줄서기 시작. 부산 중앙동의 은행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보다도 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분위기도 더욱 뜨거웠습니다.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머니들,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온 직장인들,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용돈을 모아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어르신의 모습이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손에 든 낡은 주머니에서 금리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빼는 게 아까웠는데 나라를 위해서라면야 하시며 웃으셨죠. 그 순간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뭔가 신성한 순간을 방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때 서울로 돌아와서 외신 기자단과 만났는데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동료들도 하나둘 현장을 취재하면서 놀라고 있었거든요. 독일 기자는 이런 건 독일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영국 기자는 정말 자발적인 게 맞느냐며 계속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장외이만은 여전히 비관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초기 열기니까 그런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금을 숨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캠페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처음 며칠만 반짝하고 끝이었어요. 저는 장외이의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도 감동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을 따진다면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희생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셋째 날 저는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국은행 앞으로 갔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줄어들었나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줄은 더욱 길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첫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것도 전날 밤에 비가 왔는데도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재벌 회장 부인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다이아몬드 반지를 기부했는가 하면 지게차를 끌고 온 아저씨는 고물상에서 긁어모은 금부치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주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목걸이 팔면 애들 학원비 몇 달치는 나와요. 하지만 나라가 살아야 애들도 미래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개인의 현실적인 필요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후에는 한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6학년 한 반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했는데 아이들의 대답이 어른들 못지않게 진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도와야 해요. 엄마가 반지 빼시는 걸 봤는데 슬퍼하시면서도 기뻐하셨어요. 저도 용돈 모아서 금 사려고요. 12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은행에서 3일차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금이 벌써 20톤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수도 10만 명을 돌파했고요. 저는 급히 이 소식을 파리 본사에 전했습니다. 편집장은 전화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동료 기자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합리적 개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수십만 명이 동시에 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애국심이 강해도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계속 감수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일본 기자도 동조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전시에 금속 공출을 한 적이 있지만 그건 강제였어요. 이렇게 자발적인 참여는 처음 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단순한 애국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연대감, 이 집단적 결속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넷째 날부터는 금 모으기 운동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이 금을 가져오는 차원을 넘어서서 조직적이고 창의적인 참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화여대 캠퍼스를 찾아갔는데 학생회에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학생회관에 도착하니 대자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숙사비 모아서 금 사기 운동이라는 제목이었죠. 학생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달 기숙사비를 모아서 금을 구입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집에서 통학하면 되잖아요. 그것보다 나라가 더 중요하죠. 20살 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움직임이 전국 대학가로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할 것 없이 어디서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모으고 동아리 운영비를 줄이고 심지어 졸업여행비까지 모아서 금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한 컴퓨터 공학과 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우는 기술도 결국 이 나라가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개인의 미래도 없는 거죠.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런 거시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오후에는 명동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종교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했거든요. 신부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 주 일요일 미사 때 특별헌금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헌금 대신 금 모으기를 위한 헌금을 드리기로 했어요. 신자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전국의 교회, 절, 성당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종교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계사의 한 스님은 부처님도 중생을 구하셨는데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데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강남의 한 골프장을 찾아갔습니다. 재벌들과 고위층 인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그들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은 부인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기부했고 다른 회장은 아예 골프 클럽 회원들과 함께 집단 기부를 조직했습니다. 평소에는 세금도 제대로 안 내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런 일에 나설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급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배를 탄 거예요. 한 회장의 말이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시민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주최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프로그램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응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한 택시 기사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자님, 저는 평생 정치에 관심도 없었어요. 투표도 안 했고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분은 부인의 금반지와 함께 자신이 20년간 모은 적금 통장을 해지해서 금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외신기자단 회의에서 장회의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열기가 식을 거라던 그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거든요. 오히려 참여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었고 새로운 형태의 참여 방식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장회의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완전히 비합리적인 행동인데 왜 계속되는 거죠? 다른 기자들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동이 이렇게 대규모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한민족의 정체성, 공동체 의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구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를 믿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어서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시민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을 내는 이유는 정부 때문이 아니에요. 내 옆 사람, 내 가족, 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예요.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국가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터전이라는 걸 말이죠. 그 주가 끝날 무렵 금 수집량은 50톤을 넘어섰습니다. 참여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고요. 저는 매일 밤 파리 본사의 상황을 보고했지만 편집진들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정말 강제성이 전혀 없느냐? 정부의 조작은 아니냐? 그 같은 질문을 계속 받았거든요.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금 모으기 운동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동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금 모으기 데이를 정해서 단체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옷가게 사장님은 장사가 안 돼서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시장 내 금은방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을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시세보다 싸게 금을 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야. 나라 살릴 때지. 70대 금은방 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삼가게 할머니는 30년간 모아온 금비녀를 내놓으셨고 건어물 가게 아저씨는 아들 결혼반지 살 돈으로 금을 샀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다시 사주면 되는데 나라는 지금 살려야 해라는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을지로의 한 회사 식당에서 직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한 달 회식비를 모아서 금을 샀고 다른 회사는 보너스의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부의 쇼가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참여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정말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오후에는 홍대 앞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층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예상과 달리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의 참여도 매우 높았습니다. 한 미술학도는 자신의 작품을 팔아서 금을 샀다고 했고
음악을 하는 청년들은 길거리 공연으로 모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위기를 왜 우리가 해결해야 하냐는 반발도 있을 법한데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이건 기성세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갈 나라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기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복싱 선수, 레슬링 선수, 유도 선수들이 자신들의 금메달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메달보다 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이 술렁였습니다. 메달은 선수 개인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데 그걸 기꺼이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감동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금 모으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외신 기자단 사이에서도 이 소식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메달을 기부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영국 기자가 말했습니다. 개인의 가장 소중한 성취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 이건 서구적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독일 기자도 동조했습니다. 장외이만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메달 기부는 일종의 퍼포먼스일 수 있어요. 실제로는 상징적 의미만 있고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놀라운 소식들에 그도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틀 뒤 저는 더욱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용돈 모으기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루 군것질비, 일주일 용돈을 모아서 금 모으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이들의 생각이 어른들 못지않게 진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도와야 해요.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는 걸 봤어요. 저도 뭔가 할 수 있어서 기뻐요. 한 6살 아이는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와서 이거 다 날아주려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순수하고 진심 어린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그 주 금요일 한국은행에서 중간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2주일 만에 150톤의 금이 모였고 참여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 BBC, NHK 등 주요 외신들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파리 본사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편집장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본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목소리, 행동 모든 것이 진심이었고 그 어떤 강제나 조작도 없었다고 말이죠. 그럼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편집장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신을 갖기는 어려웠지만 지난 2주일 동안 느낀 것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곧 자신이고 이웃이 곧 가족인 거죠. 서구적 개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셋째 주가 시작되면서 저는 장외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토록 비관적이고 조롱하던 그의 태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공개적으로는 회의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기자단 회의에서 장외이가 또다시 도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언론 플레이라는 증거를 찾고 있어요. 정부가 몰래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연출하는 게 아닐까요? 다른 기자들은 이미 그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완고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에 장외이가 저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로망, 정말로 이 모든 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부가 국민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의심부터 하죠.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눈빛, 목소리, 행동 모든 게 진심이었거든요. 장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자신의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경매에 내놓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억 단위의 가치를 가진 악기를 팔아서 금을 사겠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가 술렁였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음악사의 보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연주자는 조국이 어려울 때 악기만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신기자단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경제 뉴스를 넘어서 문화 뉴스, 인간적 감동을 다루는 소프트 뉴스로까지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각국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장회의가 또다시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장된 쇼 같아요. 실제로 경매에 내놓을지도 의문이고 설사 내놓는다 해도 상징적 제스처에 불과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자들이 그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미국 기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 기자님, 이미 300만 명이 참여한 운동을 아직도 쇼라고 보시나요? 이건 현실입니다. 영국 기자도 동조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이건 진짜 국민운동이에요. 일본 기자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장 기자님만 아직도 이게 가짜라고 주장하고 계시네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장회의에게 집중되었죠. 장회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기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장 기자님만 다르게 보시는 걸까요? 그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마련한 특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의 실제 데이터와 참여자들의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외신 기자들이 참석했고 장회의도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다큐멘터리는 30분 분량이었는데 전국 각지의 생생한 현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금리를 빼는 모습, 학생들이 용돈을 모으는 장면, 회사원들이 회식비를 기부하는 모습 등등. 그리고 각자의 인터뷰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말들이 자막과 함께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농부의 증언이었습니다. 도시 사람들만 나라를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농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벼 팔아서 금 샀어요. 올해 농사는 좀 힘들어도 나라가 살아야 내년 농사도 지을 수 있잖아요. 영상이 끝나자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감동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몇몇은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다시 장회의에게 향했습니다. 한국 측 브리핑 담당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의문이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회의를 직접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장 기자님,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장회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잠시 밖에 나가서 전화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회장을 나갔습니다. 10분 뒤 장회의가 돌아왔는데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당황한 기색이었죠. 그는 자리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장회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이징 본사에서 보도 방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을 긍정적으로 다루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 운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기자들이 장회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회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그가 보여준 완고한 태도, 조롱과 비판이 모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회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로망 미안해요. 처음부터 편견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는 걸 몰랐어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같은 것을 보고 있잖아요. 넷째 주에 들어서면서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한 경제적 캠페인을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운동이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 강북의 한 달 동네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놓을 금은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소부 아주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죠. 반지 하나라도 보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낡은 금반지는 아마 결혼 때 받은 유일한 귀금속이었을 텐데 그걸 기꺼이 내놓으시는 모습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달동네의 작은 구멍가게 사장님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물건 사면서 잔돈을 안 가져가세요. 그 돈 모아서 금 사라고 하면서요. 그분은 3주 동안 모인 잔돈을 보여주셨는데 제법 큰 금액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서로 돕는 마음이 크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후에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습니다. 부유층의 참여 양상은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녀회에서 단체로 금 모으기를 추진하고 있었고 각 동별로 목표량까지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한 부녀회장님은 평소에는 층간소음, 주차 문제로 다툼이 많았는데 이번 일로 모든 이웃이 하나가 되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답게 상당한 양의 금을 기부했지만 더 중요한 건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재벌가 부인은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참여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금리를 빼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나라 사랑이 뭔지 깨달았죠. 그날 저녁 저는 한 지방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전주에 도착해보니 오히려 서울보다 더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작은 도시라서 서로 아는 사이가 많고 그만큼 연대감도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난 사장님은 우리 동네는 옛날부터 어려울 때 서로 도왔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전쟁 때도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금비녀를 기부하셨다고 했습니다. 지방의 농촌 지역도 찾아가 봤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우리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서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살 나라를 우리가 지켜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농민들은 벼를 팔아서 금을 샀고 축산 농가는 소를 팔아서 참여했습니다. 올해 농사는 좀 힘들어도 나라가 살아야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한국은행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모인 금이 200톤을 넘어섰고 참여자는 500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숫자가 단순히 양적인 성과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정치에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개인주의적이던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사회학 교수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운동의 진짜 의미는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사회적 통합입니다. 서로 다른 계층, 지역, 세대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경험은 한국 사회에 오래도록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외신 기자단에서도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이 활발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각국의 사회과학자들도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규모의 자발적 집단 행동은 매우 드물다.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은 사회과학 연구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외이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다른 기자들보다 더 열심히 취재하고 있었고 중국 본사에 긍정적인 기사들을 송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독자들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해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제위기 취재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인간의 본성과 공동체의 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대였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사회의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고 말이죠.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5주 동안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이 놀라운 여정이 제게 남긴 의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최종 집계를 발표할 예정이었고 전 세계 언론들이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주 월요일,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은행 앞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초기의 그 열광적인 분위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는 더욱 차분하고 성숙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마치 일상의 한 부분처럼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기자님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네요. 한 달 넘게 여기서 취재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온 기자입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주셔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자 기록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저를 이방인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여겨주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정부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금 모으기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장관의 말에서 저는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 운동의 진짜 성과는 금의 양이 아니라 사회적 결속이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위기 앞에서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성취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외신 기자단의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자 자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번 취재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한결같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취재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자는 미국에서도 911 테러 이후 잠시 비슷한 연대감이 있었지만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영국 기자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외인은 가장 진솔한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이 모든 걸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모습은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금요일 한국은행에서 최종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5주 동안 모인 금의 양은 327톤, 참여자는 무려 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의 6분의 1이 참여한 셈이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경이로운 결과였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혼자서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제가 목격한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리를 빼던 할머니, 용돈을 모으던 아이들, 반지를 내놓던 신혼부부, 메달을 기부하겠다던 운동선수들. 모든 장면이 생생했고 모든 사람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강요나 선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진심이 모여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본 인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경제 기사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인간에 대한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5주를 보내며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처지에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연대할 수 있으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파리에 도착한 후 제 기사는 르 몽드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곧 유럽 전역의 언론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독자들은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지금 저는 파리 근교의 작은 집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은 조금도 바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IMF 위기를 극복했고 지금은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경제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때 보여준 인간적 아름다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서랍에서 그때 받은 금 모으기 전단지를 꺼내봅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지만 제게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날 나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입니다.